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1,700억, 기관 투자자가 3,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지수와는 반대로 수급은 좀 빠져나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기관 투자자가 850억을 매수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 매수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2,600선 넘고 나서 지금 이제 꾸준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N자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도 그렇고 저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수가 좀 골고루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특정 테마 위주로 2차전지 테마 위주로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자체도 굉장히 이제 쏠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올리고 나서 수급이 계속 몰리는 것보다는 좀 차익 실현서 물량이 빠져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정상적인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이제 7월달 이 옵션에 대한 리밸런싱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고점 더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추후에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받아준다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봉은 이제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코스피 이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절반 채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기관 투자자 3,000억 매도했고요.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줄곧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사실 마찬가지로 1,700억 빠져나가면서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이제 또 빠져나갔고요. 최근에 이 17일부터 해서는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둘 다 좀 빠져나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 넘어서 진행되었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살짝 눌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종목 위주로 좀 이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하락하면 언제든지 지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850억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크게 뭐 계속 매수가 이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급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최근에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상승률의 상위 종목을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 금양, 포스코 홀딩스, 뭐 TCC 스틸, 네, 이런 식의 좀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이후에는 분명히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7.5원 하락을 했고요. 열심히 이제 반등을 하던 환율이 조금 이제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를 이제 점점 낮추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서 N자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율이 이제 뭐 1,300원 중반, 1,400원까지 빠르게 치고 나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뭐 또 이제 글로벌의 그런 특별한 악재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터진다면 환율은 또 치솟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천천히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쭉쭉 눌러지고 있고요. 네,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보았고, 네, 이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3.8%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상승 하락은 없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지금 3.8% 정도에서 계속 이제 국채 금리는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 고점을 조금씩 이제 낮춰가는 듯 하면서도 네, 다시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과 유사하게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 지금 뭐 약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0.2% 정도로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 하락 없이 일단 지수 선물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초점이고요. 원자재 가격이 사실 좀 반등을 하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WTI가 77.56달러까지 올라가 주면서 지금 단기간에 좀 빠르게 원자재가 올라가 주고 있고요. 이 국제 유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까지 이렇게 같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계속해서 그런 원자재 가격이 치고 나가주고 있다. 그래서 이 옥수수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기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갔을 때 과연 FOMC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네,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지만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단순히 인플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그런 특별한 이벤트에 의한 이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인플레에 겹쳐서 또 이제 부가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금리 가지고만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FOMC가 무리를 할지 혹은 이제 조금 시장을 관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네,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갔을 때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던 그런 테마라든지 그런 지수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계속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 CPI 지표는 분명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증시는 하락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원 하락해서 17,28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52%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 하락으로 출발해서 계속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테마들 모두 좀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사실 증시 전체는 올랐지만 이 특정 테마 이외에는 크게 상승이 없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이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큰 상승이 없었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좀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7월에 어떤 옵션 리밸런싱을 앞두고 지금 이제 옵션에 대한 그런 현물가를 맞추는 것인지 일단 굉장히 좀 이제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실적이 좋고 네, 앞으로 성장세도 좋긴 하지만 좀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에너지 테마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최근의 움직임은 이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줄어서 크게 없었고요. 17,310원으로 30원 정도 올랐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은 크게 많지 않았고요. 4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전날보단 증가했지만 400만 주 수준이면 평소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6% 정도 하락한 이후에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가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을 넣어주는 이 패턴은 이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자로 한번 큰 낙폭을 주고 중간에 상승을 섞어가면서 줄곧 이제 떨어뜨리다가 17,000원대를 유지시키다가 다시 반등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7,000원 수준에서 계속 주가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1% 이상 크게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락폭이 컸던 날이 크게 없습니다. 7월 14일에 6.14%,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 1, 2% 수준이고요. 18,010원, 이때 이제 6월 20일에 하루, 그 다음에 뭐 6월 12일에 많이 내렸다면 내렸지만 2.79% 정도. 네.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보시면은 1%대 수준으로 계속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유사한 흐름 이후에 분명히 또 한 번의 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이제 주가를 또 내렸지만 분명히 특정한 이 이해관계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을 계속 받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17,400원은 지금 서서히 이제 눌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21선과 이제 241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뭐 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내려도 지금 16,800원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패턴을 보았을 때는 이번 주 내내 이 구간을 서서히 하락을 시키거나 횡보를 시키면서 주가를 횡보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이제 반등을 시키면서 또 빠르게 반등을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이렇게 쭉쭉 조금씩 떨어뜨리는 세력의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이벤트가 보통은 지금 이제 이때까지는 옵션 만기라든지, 네, 아니면 월 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좀 생각했을 때는 7월 31일자로 그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8월 옵션 만기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서 서서히 주가가 눌린다라고 해서 끝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적정 수준에서 멈추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것이다. 요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양호구름 살리면서 좀 치고 나갔으면 했지만 또 여지없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은 뭐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7월 달도 크게 거래량 없이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8월 달 이후, 그죠? 그 이후부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전처럼 주가를 끌어내려 가지고 쉽게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이 평균 단가가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평균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한번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이제 크게 올라가주는 그런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뭐 큰 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해주겠다. 뭐 요 정도 좀 생각합니다. 여기서 빠르게 좀 치고 나가주면서 반등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의 패턴은 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13만 6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5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주가는 또 이렇게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금융 투자는 8만 2천 주 매수했고, 투시는 4만 주 매도했고, 뭐 보험은 7천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신도 지금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고 있고요. 금융 투자도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연기금 투자자만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1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날에 4만 주를 또 이제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물량을 계속 늘려가주는 투자자가 연기금 투자자입니다. 사모펀드는 네, 매도량을 많이 줄였고요. 이전에 차익 실현 물량을 뱉으면서 주로 이제 주가를 눌렀던 그 수급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매도가 끝나고 조금씩 매도를 줄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은 매수가 나왔는데 일단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분명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했다는 것도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도 실제로 여기서 멈추고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오늘도 한 543만 주 마무리되었고 전날 대비해서는 20만 주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주, 20만 주 계속 지금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300만 주대에서부터 꾸준히 지금 늘어나가지고 다시 한 140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240만 주 정도네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6만 1000주 거래가 되면서 공매도 거래가 오랜만에 지금 10만 주 아래로 감소를 했습니다. 전날보다 거래량도 증가했지만 일 공매도 거래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도 같이 눈에 띄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추가로 진행되지 않고 상환이 시작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부터 한번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는 꾸준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1거래량을 보시면 6만 주 해서 지금 이제 비율이 1.5%로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4일, 17일, 18, 19, 20, 21일 이렇게 한 6일 정도는 꾸준히 공매도 비율이 높았는데요. 그 높은 비율을 끝내고 다시 원 상태로 이 공매도 비율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작이 이제 공매도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일 모레에서 계속 공매도 비율이 줄어드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다시 충분히 주가가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그 움직임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지금 체결이 24만 6천 주, 상환이 13,000주 되면서 체결이 좀 많았고요. 21일자로도 체결이 많았고 20일자로도 계속 체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지금 대차장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1818만 주로 대차장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마찬가지로 최근 이 늘어난 수량이 한 270만 주 정도, 280만 주 정도로 늘어났고요. 바짝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대차장고도 이제 이쯤 해서 마무리가 되고 공매도 잔고와 함께 같이 줄어드는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45만 주 플러스에서 45만 주 플러스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날도 2만 6천 주로 조금 더 이제 8천 주였는데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12.95%로 다시 이 외국인 보유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전날도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일 이어오던 그 매도가 이제 끝났고요. 이전과 유사하게 패턴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줄곧 매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도 이제 신한증권이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긴 했지만 오늘은 이제 매수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매수를 더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반대 창구에서 좀 이제 물량을 내뱉었지만 결국에는 신한증권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주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신한증권이 지금 최근 10일 동안 평균을 내더라도 많은 물량을 뱉었기 때문에 이 모건설과 JP모건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매수세가 붙어 주었을 때 이 매도했던 수급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공매도와 대차장고가 상환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이번 주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정도로 수급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 시작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의 한 달 내내 19,000원, 17,000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급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굳이 급하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특정 테마가 조금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2차 전지가 좋아서 투자를 한 분도 있을 거고, 2차 전지가 올라가서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그 올라가는 것에 올라탄 분도 계실 거고, 네, 운이 좋게 이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 2차 전지가 얼마나 성장을 할지를 이해를 하고, 그 2차 전지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들이 수익을 얻었다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기대감을 결국에는 잠깐 수박겉 탈퀴식으로 이해를 하고 운이 좋게 올라가서 이 수익을 얻었다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2차 전지 이외에 2차 전지 수익을 보고 다른 종목을 투자를 할 때도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올라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올라탔을 때 2차 전지처럼 이렇게 10배, 20배가 올라갈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 2차 전지와 같은 이 테마는 저는 2007년 요 수준 때 건설 테마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제 상승이 높았던 만큼 골도 이제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 오버슈팅은 분명히 다시 내려올 거고요. 그 내려오는 지점이 왼쪽보다 이제 높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위에서 올라타신 분들은 큰 하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순환 매매를 이해를 하고 그죠? 기업에 대한 그 성장세를 이해를 한다면 분명히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아직 출발을 하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승에 대한 시기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하면서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데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 에너지 테마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 이슈로 좀 엮이면서 계속해서 눌러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저는 이 상황이 이 에너지 투자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대로 그냥 보내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가 뜨거워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오늘도 전해드릴 거고요. 자, 어제와 엊그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3 최종 이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기존 사업, 신사업, 그리고 4대 성장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우라늄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원전 분야의 구조적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확대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 최근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한 한국처럼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한쪽에서는 계속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을 좀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역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분명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이 원자력 에너지는 같이 이 탈탄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한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및 주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조적 성장이 명확히 예측되는 몇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호재에 따른 변동보다는 꾸준한 실적 및 주가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라고 분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슈 하나하나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자, 향후 10년 이상 구조적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리서치 회사
Y 차트의 월별 원자재 현물 가격을 보면 국제 우라늄 가격이 1파운드당 56.23달러였는데 지난달에 지금 이제 지난 5년의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36달러였는데요. 우라늄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올 초에는 40달러를 돌파하고 50달러 선을 이제 지난달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가격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꾸준히 올라서 지금 이제 계속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우라늄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우라늄 에너지에 대한 궁금함과 그 우라늄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라늄 공급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거란 관측이 있고요. 세계 원자력 협회는 시장 성장에 따른 우라늄 초과 수요의 갭이 2040년까지 계속 커질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2040년까지 이 신규 원전에 대한 시장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대형 원전이 되었던 소형 원전이 되었던 계속해서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인프라 투자 금액 증가세도 계속 볼 수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인프라 투자 금액이 지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363억 달러였는데 하나로는 이제 46조였거든요. 근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79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과거 5년보다는 미래 5년이 이 원자력 인프라에 대해서 3배 이상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시장이 그만큼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네, 화석 연료를 줄여야 하는데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 다시 한번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원자력 관련 시장을 세분화를 하면 크게 3가지라고 하는데요. 원전 수주 및 관리 기업, 관련 전력 인프라 기업, 우라늄 개발 및 공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주 및 관리 기업에 해당을 하고요. 이 관련 업체들을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전력을 보내주는 것은 이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보여지고요. 효성중공업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분야가 성장을 한다면 ETF를 투자할 만하다라는 이 소식이 있고요. 네,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시장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우디 소식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사우디 네옴시티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두산마켓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전시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로 중동을 꼽으면서 건설 기계와 원자력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관련주는 두산밥켓, HD 현대 인프라코아 뭐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원자력 관련주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 두산에너빌리티 2개가 다 들어가면서 이 두산그룹 전체가 이 사우디 네옴시티의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네옴시티를 구성하는 더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신달라 등 주요 프로젝트의 철학과 모형, 영상 등을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본격적인 네옴시티 이 프로젝트가 발주가 시작된다면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두산 밥켓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에 이제 이 완공이 되고, 그죠?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것이 2030년 정도이기 때문에 2024년 정도면 이제 발주가 시작되고 건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에너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 건설을 위한 중장비들은 미리미리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원자력 관련해서는 사우디가 또 SMR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직접적으로 사우디 쪽에 주단조 공장을 지어주고 있고요. 그 주단조 공장에서는 원자력 파트라든지 뭐 선박 파트라든지 그런 이제 플랜트 관련 파트를 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해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원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우디 시장이 이 두산 쪽에 또 어떤 이 선물 보따리를 줄지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부국증권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번 주간 추천으로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추천하고 말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는데요. 이제 2022년 말 부각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이슈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합의가 언제, 그죠? 어느 시기에 이제 진행이 되는지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이 긍정적이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 뭐 추가 이 수주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하반기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이후에 폭발적인 흐름 한번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지금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원들을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이런 용인 반도체와 같은 큰 첨단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42년까지 이 총 용인만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팹이 모두 건설되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7기가와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기가와트를 모두 지금 이제 해상풍력과 뭐 그런 이 태양광으로 메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그리고 7기가와트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ESS에 대한 투자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위해서는 일부는 또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LNG 복합 화력 발전으로 돌리든지요. 그래서 좀 기저 에너지원,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3기가와트 규모의 액화 LNG 발전소를 수도권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LNG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가스터빈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는 이제 수소를 혼소해서 수소 혼소 가스터빈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송전망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2차 전지 이외에도 송전망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에너지 플랜트 관련 기업들, EPC를 관리할 수 있고 이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OEM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중에 대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하나만, 주가 하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에너지 관련 이 산업을 보고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성장세에 따라서 그 관련 이 기업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같은 테마라고 보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 효성중공업은 일찌감치 멀리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늦긴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사실 저는 2024년, 2025년 다 괜찮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네, 그에 맞게 좀 더 길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부터 해서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이 조금은 이 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공매도 잔고라든지 그런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다시 수급이 좀 늘어나면서 또 이제 위쪽으로 향해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